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만나셨습니까? 동창회였을 수도 있고 친목 모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려고 나간 약속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이런 기분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갔을까? 무슨 이야기를 했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 틈에 섞입니다. 하지만 막상 모임이 끝나면 더 공허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마음 한편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오히려 더 혼자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사람들과의 무의미한 만남을 경계했습니다. 파티에도 가지 않았고 사교 모임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혼자 책 읽고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적 없는 사교는 독약과 같다고. 왜일까요? 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오히려 공허해질까요? 왜 많은 친구가 있어도 외로울까요? 왜 모임이 끝나면 후회가 밀려올까요? 이 영상은 그 이유를 파헤칩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현대인의 사교 생활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정신과 삶의 방향을 갉아먹는지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60분간 여러분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인간관계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삶을 되돌아보며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경고를 함께 들어보시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죠. 당시 유럽 상류층은 화려한 사교 문화로 유명했습니다. 살롱에 모여 와인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교양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이런 사교 문화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도 만들고 인맥도 쌓아야 하지 않느냐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사교를 경계했습니다. 그의 처서 곳곳에는 이런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는 인간의 정신을 평범하게 만든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 생각을 잃어버린다. 대화의 수준은 가장 낮은 사람에게 맞춰진다. 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교 모임에서는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날씨 이야기를 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깊이 있는 주제는 꺼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철학이나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결국 모임의 대화는 가볍고 피상적인 것으로 흐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시간 낭비라고 봤습니다. 둘째, 사교는 타인의 시선에 지배당하게 만듭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뭘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사교는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모임에 나가면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슬픈데 웃어야 하고 화나는데
참아야 하고 피곤한데 즐거운 척 해야 합니다. 이런 가면 쓰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정신적 매춘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넷째 사교는 고독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혼자 생각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삶의 방향을 점검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창조적 사고와 깊은 통찰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사교는 이 귀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 남을 철학적 통찰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의미한 사교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절실합니다. SNS와 단톡방으로 연결된 현대인은 끊임없이 사교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무의미한 사교 모임은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계한 사교 모임에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면 여러분도 어떤 모임이 시간 낭비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올해 만나니까 만나고 작년에도 만났으니까 올해도 만납니다. 친목이라는 모호한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동창회를 예로 들어봅시다.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누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누구는 자식이 어디 취직했고, 누구는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째 같은 패턴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교류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고 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목적 없는 만남은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라고. 무엇을 위해 모이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이미 무의미하다고. 여러분 주변의 모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모임에 목적이 있습니까? 함께 배우거나 성장하거나 도움을 주고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대화가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모임의 대화는 깊이가 없습니다. 날씨, 건강, 자식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정치 이야기나 남 험담이 나옵니다. 진짜 고민은 나누지 못합니다. 내가 요즘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삶의 방향을 잃었는지, 죽음이 두려운지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임의 관계가 그만큼 얕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정말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대화를 시간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도 없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순간도 없습니다. 반면 의미 있는 대화는 다릅니다. 단 30분이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최근 모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만 흘려보냈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끝나고 나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은 끝나고 나면 충전됩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모임은 정반대입니다. 끝나고 나면 지칩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무의미한 사교는 가면을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임 내내 진짜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재미없는데 웃었고 관심 없는데 맞장구 쳤고 피곤한데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이런 연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탈진한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비교와 자괴감도 한몫합니다. 모임에서 남들의 잘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정은 몇 시간의 대화보다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비교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나고 피곤한 모임은 독이다. 그런 모임은 당신의 생명력을 빼앗는다. 당장 끊어야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의미한 사교 모임의 3가지 특징입니다. 하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둘, 대화가 피상적입니다. 깊이 있는 교류가 없습니다. 셋, 끝나고 피곤합니다. 충전이 아니라 소모됩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이 3가지 특징에 해당하는 모임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모임은 재고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이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3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나가지 마십시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자기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무의미한 줄 알면서도 이런 모임을 끊지 못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모임에 나갑니다. 끝나고 후회하면서도 다음 약속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줄 알아도 모임에 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커집니다. 퇴직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 연결고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남은 인간관계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모임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연결은 진짜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붙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떨어지면 춥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려고 하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무의미한 모임은 이 거리 조절에 실패한 관계입니다. 2번째 이유는 의무감과 체면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임에 안 나가면 눈치를 줍니다. 왜 안 나오냐고 따집니다. 바쁜 것도 아니면서 왜 안 나오냐고 합니다. 그러면 미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 압박이 더 심합니다. 평생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리와 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모임을 끊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라고. 진짜 관계는 자발적입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지 의무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눈치를 보느라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한낱 소음일 뿐이라고. 3번째 이유는 습관과 관성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비록 무의미해도 계속 해오던 것을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동창 모임, 분기마다 한 번씩 동네 친구들 저녁 모임, 명절 때마다 친척 모임, 이런 것들이 캘린더에 박혀 있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약속 날짜가 되면 그냥 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무의식적 반복이 인생을 낭비하는 주범이라고 봤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살, 질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의식적으로 검토하라. 왜 이것을 하는가 물어라. 정말 필요한가 점검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대안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모임을 끊으면 뭘 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무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의미 없어도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상력의 부족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고. 그리고 진짜 재미와 의미를 발견한다고. 책을 읽고 산책하고 사색하고 취미를 즐기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무의미한 모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사람은 고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쓸모없는 모임에 매달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 확신의 부족입니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맞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모임을 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열심히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그러니 다수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다. 그들은 군중의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간다. 외롭지만 의미 있는 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모임을 끊지 못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의무감과 체면, 습관과 관성, 대안 부족이라는 착각, 자기 확신의 부족. 이 5가지가 우리를 무의미한 사교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간을 훔쳐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교를 경계했습니다. 무의미한 모임이 어떻게 시간을 훔쳐가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방식은 직접적 시간 소모입니다. 모임 자체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봅시다. 이 시간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준비하는 시간 30분, 이동하는 시간 왕복 1시간, 모임 2시간, 총 3시간 30분입니다. 한 달에 2번 만난다면 7시간입니다. 1년이면 84시간입니다. 84시간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책 20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하나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모임에 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생의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정신적 잔류 효과입니다. 모임이 끝나도 그 영향은 계속됩니다. 집에 와서도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누가 한 말이 신경 쓰입니다. 내가 한 말이 괜찮았을까 걱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정작 해야 할 일에 몰두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오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의미한 대화가 마음속에 쓰레기처럼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가 맑은 사고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연속성 파괴입니다. 깊이 있는 작업이나 사색은 연속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시간 집중해야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임 약속이 있으면 이런 연속성이 깨집니다. 오후 4시에 약속이 있다면 오전부터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깊게 파고들지 못합니다. 슬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하루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루틴을 깨는 약속은 절대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의 흐름이 깨지면 일주일이 망가진다. 일주일이 망가지면 한 달이 망가진다. 결국 인생 전체가 산만해진다. 네 번째 방식은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다른 선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포기한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입니다. 모임에 나가는 3시간 동안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생활, 운동, 독서, 휴식. 이 모든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대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무의미한 모임에 나가는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방식은 축적 효과입니다. 한 번의 무의미한 모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엄청난 시간이 사라집니다. 계산해 봅시다. 무의미한 모임이 일주일에 하나씩 있다고 가정합니다. 한 번에 3시간입니다. 1년이면 156시간입니다. 10년이면 1560시간입니다. 1560시간은 65일입니다. 2개월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2개월 이상을 무의미한 모임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모임만 계산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무의미한 모임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10년 중 1년을 통째로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계산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여섯 번째 방식은 에너지 고갈입니다. 시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에너지도 고갈됩니다. 무의미한 모임은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임 다음 날은 회복하는 데 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쉬기만 합니다. 결국 하루를 또 잃어버립니다. 모임 당일과 다음 날, 이틀이 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1년에 100일이 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에너지 관리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만 썼습니다. 철학적 사색과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나머지는 최소화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교가 시간을 훔치는 6가지 방식입니다. 직접적 시간 소모, 정신적 잔류 효과, 연속성 파괴, 기회비용, 축적 효과, 에너지 고갈. 이 6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시간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가 발견한 고독의 가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곧 정신적 성숙의 증거라고. 그렇다면 고독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치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말합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인식 없이는 어떤 지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깊은 사색의 가능성입니다. 진지한 생각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에 끌려갑니다. 생각이 산만해지고 깊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전개하고 의문을 품고 답을 찾아갑니다. 쇼펜하우어의 모든 철학은 이런 고독한 사색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책하면서 또는 책상 앞에서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에 남을 통찰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사교 모임에 시간을 썼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큰 문제들은 깊은 사색 없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술자리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홀로 씨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치는 창조성의 발현입니다. 새로운 것은 고독에서 탄생합니다. 예술가들이 혼자 작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가는 혼자 글을 쓰고 화가는 혼자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예술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창조성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은 고독 속에서 길러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 속에서 형성된다. 평범한 정신은 군중 속에서 소멸한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시니어들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배우고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적 활동은 고독이 필요합니다. 혼자 몰두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미한 모임에 시간을 다 쓰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가치는 정신적 회복입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만나도 피곤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흐트러진 정신이 정돈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정신의 휴식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이 더 중요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의미한 모임은 이 회복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고독은 진정한 휴식을 줍니다. 다섯 번째 가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자유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든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항상 누군가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역할에 짓눌려 살아온 시니어들에게 이 자유는
해방과 같습니다. 이제 직장 상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치는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반대로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사람은 내면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은 교양과 지성과 취미로 채워집니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경험을 쌓으면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평생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독의 6가지 가치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 깊은 사색의 가능성, 창조성의 발현, 정신적 회복, 진정한 자유, 내면의 풍요로움. 이것들은 사교 모임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혼자 있는 사람과 늘 모여 있는 사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극명해집니다. 먼저 정신적 독립성을 봅시다. 혼자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남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늘 모여있는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남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옳은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혼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성숙의 차이라고 봤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어른이고 의존적인 사람은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인생의 큰 결정들을 스스로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 재산관리, 주거 선택 등을 남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질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시간은 깊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책을 읽으면 완전히 빠져듭니다. 산책을 하면 자연을 온전히 느낍니다. 늘 모여있는 사람의 시간은 얕습니다. 이것저것 건드리지만 깊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집중력이 짧고 쉽게 산만해집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고 단톡방에 반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치가 천지 차이입니다. 깊이 있는 하루를 보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얕은 하루를 반복하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내면에서 자존감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늘 모여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서 자존감을 얻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 의존적 자존감을 모래 위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집니다. 퇴직하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때 타인 의존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무너집니다. 반면 내면의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대인관계의 질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못 견뎌서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아서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러니 관계의 질이 높습니다. 늘 모여있는 사람은 양으로 승부합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누구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외로움에서 도망치려고 만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다. 다섯 번째는 노년의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필수가 됩니다. 친구들이 먼저 가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쁩니다. 결국 혼자 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즐깁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늘 모여있던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텅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외로움에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오래전에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고독을 연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두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의 축적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사색하고 독서하고 경험을 반추합니다. 삶에 대한 통찰이 깊어집니다. 늘 모여있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이 없고 깊이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드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나이만 먹는 사람이 있고 진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성숙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성숙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미 고독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늘 모여있던 사람은 죽음이 더 두렵습니다. 죽음은 궁극적인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고독을 피해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고독과 마주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독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죽음도 덜 무섭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과 늘 모여있는 사람의 7가지 차이입니다. 정신적 독립성, 시간의 질, 자존감의 원천, 대인관계의 질, 노년의 행복, 지혜의 축적, 죽음에 대한 태도. 이 차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50대와 60대는 아직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와 80대가 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질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질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기준과 현대적 적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준은 만난 후 기분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가요? 충전되었습니까? 아니면 소모되었습니까?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줍니다. 대화가 즐겁고 시간이 빨리 갑니다. 헤어지기 아쉽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나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대화가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갑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집에 오면 기진맥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부분 피곤하다면 그 관계들을 재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대화의 깊이입니다. 질 높은 관계는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삶의 고민을 나누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생각을 탐구합니다. 얕은 관계는 피상적인 대화만 반복합니다. 날씨, 건강, 자식 이야기만 합니다.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하면 어색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대화의 수준이 관계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면 깊은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입니까? 1년 안에 한 번도 없다면 그 관계는 형식적일 뿐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상호 성장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자극을 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거나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불균형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룹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교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한쪽은 지루하고 한쪽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과 만나면서 성장했습니까?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네 번째 기준은 진정성입니다. 진짜 관계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약점도 실수도 두려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짜 관계에서는 항상 연기해야 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완벽한 척, 행복한 척, 성공한 척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가면 쓴 관계를 정신적 고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노릇을 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앞에서 편안합니까? 누구 앞에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섯 번째 기준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좋은 관계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함께 보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만나고 싶습니다. 나쁜 관계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1시간만 만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다른 데 쓸 수 있었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만 만나라고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부분 의무감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섯 번째 기준은 존중과 이해입니다. 질 높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다른 선택을 이해합니다. 강요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 낮은 관계는 비판과 간섭이 많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따집니다. 자기 방식을 강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존중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까?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간섭합니까? 일곱 번째 기준은 헤어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좋은 관계는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압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함께 있습니다. 나쁜 관계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의무와 죄책감으로 묶여 있습니다. 끊으면 비난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유롭지 않은 관계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관계라는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솔직하게 봅시다. 정말 원해서 유지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두려움 때문에 끊지 못하는 관계입니까? 이 7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평가해 보십시오. 점수를 매겨 봅시다. 7가지 중 5개 이상 해당하면 좋은 관계입니다.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3개에서 4개면 보통 관계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2개 이하면 나쁜 관계입니다. 정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당장 끊어야 할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짧다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별해야 합니다. 질 낮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질 높은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의미한 사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알았습니다.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관계 재고 리스트 작성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임을 적으십시오.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 모임, 취미 모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앞서 배운 7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만난 후 기분, 대화의 깊이, 상호 성장, 진정성, 시간의 가치, 존중과 이해, 헤어질 자유.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하위 30%는 표시합니다. 이것들이 정리 대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냉정한 평가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점진적 철수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렵습니다. 갑자기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3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집니다. 서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 변화가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정중한 거절 멘트 준비입니다. 모임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무작정 안 간다고 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면 다음에 또 잡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명확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서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상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관리가 중요해져서요. 필수적인 약속만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멘트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더 잘 이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솔직함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고독 시간 확보입니다. 무의미한 모임을 줄이면 시간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고독에 할애하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2~3시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스마트폰도 꺼두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산책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즐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연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육을 키우듯 고독을 즐기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실천법은 질 높은 관계의 투자입니다. 무의미한 관계를 정리하면 에너지와 시간이 남습니다. 이것을 질 높은 관계에 쓰십시오. 정말 소중한 사람 3~4명을 정하십시오. 그들과 더 자주 깊게 만나십시오. 진짜 대화를 나누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점심 먹는 관계를 일주일에 한 번 산책하는 관계로 바꾸십시오. 단톡방으로 안부 묻는 관계를 전화로 긴 대화 나누는 관계로 발전시키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번째 실천법은 새로운 취미 개발입니다.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고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사진 촬영 뭐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실력이 늘면서 재미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음악과 문학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독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찾으십시오. 7번째 실천법은 주변의 반응 무시하기입니다. 무의미한 모임을 끊으면 주변에서 수군거립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묻습니다.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한낱 소음일 뿐이다. 귀를 닫아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라. 용기를 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8번째 실천법은 진행 상황 기록입니다.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어떤 모임을 정리했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적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진전이 보일 것입니다. 삶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9번째 실천법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도 있습니다. 극단으로 가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평생 소수의 친구를 유지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관계를 맺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질 높은 관계는 소중히 지키고 질 낮은 관계만 정리하십시오. 10번째 실천법은 장기적 관점 유지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것은 천천히 온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확실하게 가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의미한 사교에서 벗어나는 10가지 실천법입니다. 관계 재고 리스트 작성, 점진적 철수, 정중한 거절 멘트 준비, 고독 시간 확보, 질 높은 관계에 투자, 새로운 취미 개발, 주변 반응 무시, 진행 상황 기록, 예외 인정, 장기적 관점 유지.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의미한 사교에서 벗어나고 고독을 받아들이면 삶이 변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경험한 변화이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남의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오늘 뭐 하지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책 읽고 점심 먹고 취미 활동하고 저녁에 음악 듣는 루틴. 이런 일상이 행복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루틴의 힘을 믿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삶에 안정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신이 맑아집니다. 머릿속이 깨끗해집니다. 잡생각이 줄어듭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무의미한 사교로 인한 정신적 소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했는지, 내가 어떻게 보였는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정신을 정화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이 정신도 고독 속에서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실수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타인 의존적 자신감과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신감은 고독 속에서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일 때 진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필요하면 거절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관계가 개선됩니다.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니까 진심이 당깁니다. 만나는 사람 수는 줄어들지만 관계의 질은 높아집니다. 서너 명의 진짜 친구가 생깁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우정은 희귀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한두 명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좋아집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오지 않으니까 가족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창조성이 깨어납니다. 고독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합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듭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만년에 가장 중요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창조는 삶에 의미를 줍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무의미한 사교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사라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시간 여유가 생겨서 운동도 더합니다.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집니다. 무의미한 사교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건강의 독입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돈이 덜 듭니다. 사교 모임에는 돈이 듭니다. 식사비, 차비, 선물비, 각종 회비. 한 달에 계산해보면 상당합니다. 모임을 줄이면 이 돈이 절약됩니다. 그 돈으로 책을 사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갑니다. 훨씬 의미 있는 사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싫어했습니다. 돈은 정말 가치 있는 곳에만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시니어에게 경제적 여유는 중요합니다. 연금으로 사는데 무의미한 모임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고독과 친해지면 죽음이 덜 무섭습니다. 이미 홀로 있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궁극의 고독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철학적 사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관점은 평화를 줍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 삶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지혜가 깊어집니다.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통찰이 생깁니다. 삶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사람을 더 잘 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경험을 반추하면서 진짜 지혜를 얻습니다.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고독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그가 사교 모임에 시간을 썼다면 그런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합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열 번째 변화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아침 햇살 새소리, 따뜻한 차 한 잔이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평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음의 평화, 정신의 평온,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음과 혼란 속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10가지 변화입니다. 시간의 주인, 정신의 맑음, 내면의 자신감,
관계의 개선, 창조성 발현, 건강 증진, 경제적 여유, 죽음에 대한 평화, 지혜의 심화, 진정한 행복. 이 변화들은 단계적으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쇼펜하우어가 경험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60분 동안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현대인의 사교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의미한 사교는 인생을 망칩니다. 목적 없는 만남은 시간을 빼앗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무의미한 모임은 더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고독의 길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우리에게 고독은 낯섭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첫걸음만 떼면 됩니다. 무의미한 모임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혼자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진짜 내 시간이구나.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이구나.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정신을 빼앗는 사교는 이미 당신의 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만남도 있고 진짜 친구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핵심은 선별입니다. 질 낮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질 높은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인생이 깊어집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보다 혼자 책 읽는 시간이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무의미한 것에 쓸 수 없습니다. 지금 50대라면 30년이 남았습니다. 60대라면 20년이 남았습니다. 70대라면 10년 남짓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무의미한 모임에 계속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교를 버리고 고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남을 지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무의미한 약속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외로울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외로움은 무의미한 사람들 틈에 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산책하고 취미를 즐기십시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십시오. 명상하고 사색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활동들이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니까 진심이 당깁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공허한 삶이 있고 사람이 적어도 단단한 삶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무의미한 약속 하나를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혼자 산책을 가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SNS와 단톡방으로 연결된 현대에 더 절실합니다. 무의미한 사교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것이 진짜 연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시간 낭비라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고독 속에서 진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